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다 위에 세운 불가능의 기적. 한국 건설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이 큰 공사를 맡았다는 거, 그때 다 지구상에 제일 큰 공사를 했으니까. 89개 정도 되는 그 자켓을 여기서 주바일로 보낼 때 12,000km 정도 되는데 평균 한 35일 정도 걸려요. 포기란 없었습니다. 배수로 관로가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는데 한 700km 정도를 관통을 하거든요. 직경이 4m, 그다음에 길이가 7.5m, 무게가 80톤 정도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 하나로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삶의 그 열사에서 내가 참 어떻게 견뎌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웠던 근로자들의 열정과 집념. 이들이 매일 흘려야 했던 구슬땀과 눈물은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높아진 빌딩, 넓어진 도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그 바탕엔 숨어있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 파견 근로자들인데요.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 사람, 마이크를 든 멋진 노신사 김창애 씨를 만났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문화관광해설사 김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열차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산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휘감아 돌아서 이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전체 거리가 6.1km인데 소요 시간은 45분 정도 걸립니다. 1950년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20년 전에 해군이 이전함으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아서 지금의 모습입니다. 다음 역이 박물관역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창애 씨.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에게 젊은 날 떠났던 중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4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생생한 그날의 기억. 1984년도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월급보다 한 4배를 더 받기 때문에 일단은 목돈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생계죠. 생계를 위해서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안고 떠났던 이라크. 도착한 낯선 나라의 공사 현장엔 온통 모래뿐이었습니다. 보일러 설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창애 씨는 정수 직종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라크에는 이제 원유 석유는 풍부하지만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터빈을 돌리면은 냉각수가 필요한데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정수라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람 먹는 물 공급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용수 쓰는데 공급하는 그런 정수공 일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하루 14시간을 일했다는 창애 씨. 사막 한복판에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위입니다. 더위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면은 거의 50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실험 삼아서 차량 본네트에 계란을 이렇게 떠뜨리니까 서서히 가에서부터 프라이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막의 계절풍
한라스라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기적으로 불어오면은 1m 앞이 안 보이니까 그게 어려웠는데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창틈으로 그 바람 모래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밥을 100%를 먹는다면 150% 정도 배식을 받아 가지고 그게 숟가락 가지고 밥 굴을 파 가지고 모래 안 묻은 그 밥을 먹고 나머지 50%는 버리고 이 정도로 그 계절풍이 무서웠습니다. 사막은 혹독했습니다. 한낮의 더위와 거센 모래바람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떠내는 모래는 가족의 밥상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되었기에. 끝없이 밀려드는 모래폭풍도 장혜 씨의 집념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 때면 한국에 있는 두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5살, 6살. 날마다 퇴근하고 오면은 내 머리맡에서 이 사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 보고 편지 읽고 하는 근학으로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움으로 버텼던 시간은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귀국한 장혜 씨는 중동에서 모은 돈으로 화공약품 사업을 시작했고 바다 건너 2억 마리 낯선 땅에서 다져진 인내와 성실함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장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이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데요. 지금은 다른 전시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2년 전에는 여기서 중동행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 특별 기획전이 진행되었습니다. 7, 80년대 중동 건설 부음을 항공문화 산업 측면에서 조명했던 특별기획전. 장혜 씨는 추억의 물품을 기증하며 전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당시 중동행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 특별기획전의 한 몫을 담당했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부터 대한항공에 재직했던 26기 배정미입니다. 한복을 입었었어요. 그때 78년도에는요. 그리고 79년도 이럴 때는 인사를 할 때 그다음에 또 한복을 입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탑 언니가 퍼스트 서비스 할 때 한복을 입고 하셨어요. 화려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죠. 네.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70년대 기내 풍경. 그 시절 대한항공은 중동건설 근로자들을 실어나르는 전세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정미 씨가 기억하는 중동행 비행기의 기내 풍경과 분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주나 일본이나 이럴 때 갈 때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뭐 어둡지 않았는데요. 중동으로 갈 때는 특히 한국 분이 거의 다 99%였어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 건설 수주. 83년엔 중동으로 떠나는 근로자의 수가 약 22만에 달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 파동, 오일 쇼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자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석유 가격을
당시 배럴당 3달러에 든 것을 12달러로 4배를 올리게 되는데요. 두 가지 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석유 가격의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1973년 중동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충돌한 4차 중동 전쟁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름 한 통을 채우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죠. 오일 쇼크는 물가와 실업률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로서는 경제 전반이 뿌리쳐 흔들리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죠. 결국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를 내리며 비상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석유 가격 상승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수입을 얻게 됩니다. 자국의 여러 가지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들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진출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70년대 중동행이 아무런 기반 없이 이루어졌던 건 아닙니다. 60년대 후반 한국의 첫 해외 수주였던 태국의 나라티왓 고속도로를 완공한 경험이 초석이 되었죠. 이 첫 성공이 이후 7, 80년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 수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사막으로 향하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건설 기업들이 기술력과 경험이 크게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도전적인 일로 여겨졌지만 현대건설이 특유의 끈끈하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중동 시장에 붐을 일으키는데 큰 밑바탕이 됐다. 석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전면에 섰습니다. 오일머니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와 협상이 이어졌고 해외 건설은 곧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향했죠. 김포공항에서 배웅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브릿지가 아니고 트랩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거기 나오셔서 걸어오시면서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1년, 2년 정도 헤어지는 상황이라 비행기가 좀 분위기가 어두웠죠. 네. 무사 귀국을 목표로 떠나는 중동행. 그런데 도중에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돌아오시는 분들이 다쳐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의자를 3개를 이렇게 해갖고 위에다가 침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워 가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서 뵈려고 그러면 창자도 나왔고 뭐도 나왔고 보지 말라고. 3자리에 누워 가신 분은 저는 평생 그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비행기 밑으로 유골이 들어가요. 그런 분도 계셨고. 예. 그 험한 데서 1년이나 2년이라는 세월을 다치지 않으시고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중동 비행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 페이지를 묵직하게 차지했던 중동행. 배정미 씨와 김창애 씨가 오랜만에 기증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젠 모두의 역사로 남게 된 기증품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엽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귀국자편에 붙이면은 가족들한테 전달된 편지 내용들입니다. 이 잡지가 캠프 내무반에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잡지를 보면서 많은 힘들을 얻었고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엽서를 다시 꺼내더니 문득 목이 메입니다. 상일이에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지. 아빠는 상일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준 덕분에 잘 있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니 착하구나. 아빠가 가면은 우주 관광버스, 나르는 아톰 사줄게. 북옥 온천에 가서 수영도 하고 동일이랑 사이좋게 지내요. 양치질 잘하는. 그리고 잠잘 때는 잠옷 입고 자요. 잘 있어. 1985년도 3월 29일 이라크. 40년이 흘렀지만 절절했던 그리움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또 집사람은 너무 애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보내주면은 애끼지 말고 좀 쓰면서 싸라고 했습니다. 기내 방송용 책자 한 권. 승무원이었던 배정미 씨의 기증품인데요. 이 안엔 중도건설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안내방송 문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중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임무를 마치시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신 중동건설 현장 요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모국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긴장을 마음껏 푸시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몇 년 만에 하시는 겁니까? 40년 만에요. 그때 들어오셔서 기쁘게 이 멘트를 들으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내 인생 전체 토막 중에 그 이라크의 2년이 엄청나게 힘들었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걸 보니까 생생하게 그 시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시절을 고스란히 증언하는 엽서와 사진들. 지나고 보니 이때가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고강도 근무를 이어갔던 중동건설 근로자들.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였던 이들은 굵은 땀방울을 연신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사막에 묻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숙소에서 짧은 휴식을 취할 때에도 언제나 눈과 마음은 두고온 고향과 가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한국에서 온 편지였죠. 그런 중동건설 근로자들을 위로한 특별한 노래도 있는데요. 현숙의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은 당대 히트곡이었습니다.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4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울려 퍼지는 이 노래가 참 특별하다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정경석, 윤영숙 부부인데요. 40년 전에 공항에서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숙소 들어가면 늘 편지 쓰고 있으니까는
맥히는 거. 늘 이렇게 편지 쓰고 그러면 또 써 또. 나도 학원 하다가 언제쯤 오겠다 싶으면 우체부가 언니 노래 들으면 그때 정말 영 나갔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안타깝고 또 보내는 애처로움도 있고 그 노래가 또 더 절절히 느껴지죠. 내가 지금 이제 여행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큼 글을 많이 쓴 적이 없고 누구를 그리워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마음을 글자에 꾹꾹 눌러 담던 시절. 그때의 편지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여보 9월이면 나도 아빠가 되는 거야? 야 신난다. 아들도 좋고 딸도 좋다. 아들이면 아들 다울 테고 딸이면 딸 다울 테지. 우리 다오미는 누굴 닮을까? 그때쯤 내가 당신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어 근데. 일기 같은 편지 매일 썼던. 서로 매일 썼어요. 네. 하루에 하나씩. 글자가 정말 빼곡한데요. 부부의 편지가 유독 애틋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뭐 바로 그렇게 3개월 후에 바로 간다고 하니까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 했죠. 잠깐.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삶이 문제죠. 이제 혼자 이사하고 혼자 아기 낳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죠. 처음에 갔던 게 84년도에 떠났어요. 사우디의 걸프만에 있는 담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군사용 막사 각종 시설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니까는 어느 날부터인가 코피가 나더라고요. 며칠 이어지니까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 건강에 문제 있구나 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연일 철야 근무를 강행했던 경석 씨. 결국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 1년여 만에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사우디 가기 전에 그 전에 12월 급여야. 31만 원. 31만 1,200원. 근데 사우디 가서 그 다음 달에 급여가 65만 4천 원. 100만 원도 받은 것 같은데. 그 100만 원은 이제 보너스 나오는 날. 그런가? 우리 부서에서 내가 제일 먼저 차를 샀잖아. 맞아. 부장도 없는 차를 부장도 대리가 없는 차를 내가 샀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저희가 사는 것도 처음에는 셋집에 살았어요. 셋집에 살고 어린 시절과 지금을 또 비교를 해보면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경제적인 부를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땀 흘린 대가잖아요. 그죠? 서로 헤어져 있는 대가고 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윤택해졌고 그래요. 그에 감사하죠. 힘겨웠던 시절을 함께 지나온 부부. 젊은 시절 이들의 고생은 가정을 든든하게 세웠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초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환은 연간 수십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건설 붐이 일며 외환 보유고가 급증했고 80년대 근로자들이 보내온 돈은 연간 6천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 외화 가동률이 60% 많게는 70%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근로자들이 직접 파견 나가서 인건비를 벌어왔고요. 그리고 철강이나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수많은 기자재를 우리 한국에서 직접 수출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100억 불을 수주하게 되면 60억 불을 한국에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중동의 오일 쇼크로 어려웠던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버팀목 역할을 했고요. 우리 한국 근대화의 산업 자반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근로자들이 벌어온 외환은 한국 경제의 피가 되고 산업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해외 건설 수주국이 되었지요.
한국해외건설사에 있어 전환점이 된 대형 프로젝트의 산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절박했던 시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국 건설의 신화를 썼던 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담화항에서 버스 타고 갈 때 우리하고 기능공 한 5, 60명 기능공하고 같이 산업항으로 주베일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1976년에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한국 최초의 메가 프로젝트로 일반적인 건축 토목 공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합적이고 난이도 높은 해양 토목 공사였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도 얕은 곳이 많아 방파제와 항만 구조물 설치에 고난도 기술이 요구됐죠. 기존엔 선진국 컨소시엄이 수행하던 복합 프로젝트였지만 설계, 시공, 시운전까지 전부 한국 건설사가 담당해야 하는 상황. 그만큼 책임 부담이 막중했습니다. 실제 그 주바일 산업한 경우는 해상공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하고는 조금 상황은 달랐어요. 전체 공사의 뭐 한 30% 40%에 해당하는 해상공사는 거기가 다 전혀 무제한 상태로 출발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도 잘 몰랐던 게 뭐 제일 위험한 것이었죠. 공기가 절박했기 때문에 해상공사 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주야간 이제 직원끼리 교대 근무하면서 우리 그렇게 2년 동안 일했었어요. 금액도 낮은 금액을 따고 해서 언론에 현대건설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회사로서는 총력전을 기울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다 있었고. 기업의 사활이 달렸던 초대형 프로젝트. 현대건설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소에서 높이 36m, 무게 550톤의 자켓 89개를 제작해 사우디로 보내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약 89개 정도 되는 그 자켓을 여기서 주바일로 보낼 때 12,000km 정도 되는데 평균 한 35일 정도 걸려요. 그러려면 그 공기를 맞추려면 한 항차에 약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항차 정도를 갖기 때문에 그 개를 맞추고 거대한 여정의 시작. 초대형 자켓을 예인선에 연결해 사우디로 보낸다고 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울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끌고 가는데 끌고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 파도가 저 남진아 해협 저 대만 지나가 그 밑으로 가면 굉장히 파도가 세요. 가다가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거기서 자켓가 이제 분실된 거죠. 급기야 태풍을 만나 자켓 일부가 유실되어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자켓을 찾지 못하면 손해가 막심한 상황. 당이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그 와중에 약간 데미지가 간 거 있어가지고 다시 조선소로 끌고 와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다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사고가 안 생겼어요. 운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서 그 비싼 보험료를 다 세후했으니까요. 망망대해에서 유실된 자켓을 다시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위기를 넘긴 현대건설은 82년에 주베일 산업항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한국건설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큰 뜻을 품고 간 건 아니지만은 저희 회사의 거의 모토이다시피 한 게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고 하면 된다는 정신인데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해가지고 귀국해서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아주 저 인생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건설 기술이 전무하던 개발도상국이 이룬 기적 같은 도약이자 한국건설 경쟁력의 상징이 된 주베일 산업항.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은 중동에서 건설 신뢰도 1위 국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시금 돌이켜봐도 믿기지 않는 대역사.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그 당시에 중동이나 해외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게 됐느냐, 그 배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국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한 그 당시의 정부의 노력과 외교적인 뒷받침이 최선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당시 우리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경쟁력은 경제적인 공사비와 특히 빠른 시공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근로자분들의 헌신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더운 날씨와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노력이 그와 같은 빠른 시공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 경제를 살렸던 숨은 영웅 중동 건설 근로자들.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예인 위문단 공연인데요. 1호 연예인 위문단 초청 가수였던 서수남 씨와 연예인 위문단을 조직했던 홍준표 씨를 만났습니다. 반세기 만에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 요게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이거. 네. 요게 이제 주베일. 요거는 대림산업 현장 같고 근로자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우리도 연예인분들이 가서 정말 그때 볕에 또 공연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네. 연예인 위문단이 조직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좋지 않은 일로 시작이 됐어요. 현장 관리직하고 이제 그 근로자분들하고 약간의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근로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노무관리 대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분들 이제 중동에 보내는 그런 대책이 이제 큰 사업으로 하나 결정이 됐습니다. 1978년도 11월 달에 최초로 이제 중동에 4개국 순회 공연을 가게 됐습니다. 1978년 11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남자 스타들이 사막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나 낯선 땅이었던 중동에 대한 호기심 하나로운 건설 현장.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수남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 곳은 사막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시로 이제 조그만 무대를 간이 무대 같은 거 해놓고 이걸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거를 예상을 못한 거죠. 우리는 이게 가면은 물론 마이크는 있었지만은 또 여자 가수는 또 안 됐어요. 남자들만 5명이 우르르 간 거야. 아니얼 말로 우리들이 이게 가서 저 사람들한테 위문이 될까? 간이 무대에서 마이크와 기타 하나 들고 펼쳐야 했던 위문 공연. 뜨거운 현장의 분위기는 사막의 열기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첫 구절 지나면 다들 그냥 고향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를 제가 봤을 때 공연을 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좀 원화만 고향 좀 한번 조금. 우리가 주례 포토리가 아닌데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한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전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전술의 서른을 다섯 사막에 울린 고향의 노래는 외롭고 지친 근로자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고향아
부모 형제 아, 거기에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에서. 울면서 끝나고 나면 그냥 뭐 열창을 하고 또 앵콜 하고 이래서 주야로 공연을 2배로 늘려가지고 하셔가지고 참 적은 출연료 받고 고생 많으셨죠, 사실.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감동을 먹은 거니까 떼창 부르는 그 목소리가 우리한테 정말 오길 잘했구나. 보람도 있었고 잊을 수가 없죠. 근로자에겐 위로를, 건설사에겐 동력을 주었던 위문 공연. 공사 완수를 가능케 한 또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발주국가에게 한국 기업들은 일을 맡기면 해결 능력이 뛰어나구나. 우리 한국 업체들이 주베일 항만을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일정 준수 그리고 공사비, 주어진 공사비 내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킴으로써 신뢰감이 형성이 됐고요. 그 신뢰감이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 건설은 단지 철근과 콘크리트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사막을 누비며 기술과 신뢰를 쌓아갔던 한국의 건설사들. 그 결실은 1981년 해외 건설 사상 최대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공정관리, 인력운영, 기술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 20세기 최대 토목공사까지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 현장에서 토목 엔지니어로 시작해 임원이 되어 20년 넘게 사막을 누볐다는 홍창기 씨. 대체 어떤 현장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당시 기록이 이곳에 모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서류는 리비아 대수로를 근무하면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기록한 작업일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시는 달 항아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하는 이제 기념으로 해서 리비아 정부하고 한국 우리 또 동아그룹하고 해서 달 항아리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한 달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진짜 이게 중요한 서류인데요.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이게 계약서 원본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담겨져 있는 대수로 계약서. 리비아는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인데다 강이 없고 평균 강수량이 매우 적은데요. 리비아 대수로 건설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공사비 규모만 약 20조 원. 농업 생산은 물론 리비아 국민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 건설사가 나섰습니다. 사하라 사막 깊은 곳에 묻힌 지하수를 수송하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송수관부터 남달라야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를 낸 게 콘크리트관으로 했었죠. 내경이 3m고 외경이 3m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cm 정도에다가 가운데다가 실린더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이게 빨리 양생을 해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피시강선을 감아가지고 그 강도를 가게 해서 했거든요. 재원을 보면은 관이 직경이 4m, 그 다음에 길이가 7.5m, 무게가 80톤 정도 됩니다. 총 수송 길이 4,000km. 필요한 송수관이 무려 51만 개에 달했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서 오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운반을 해서 매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동아건설이 낸 거죠. 공장을 2반대다가 설치를 해서 관 생산을 직접 해서 운반은 이제 대한통운이 했고, 그다음에 매설은 동아건설이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수주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됐고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게. 50도의 기온,
모래폭풍이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진행된 공사. 대형 트럭이 연일 송수관을 싣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사막 하면은 1년 내 비 한 방울도 안 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중해는 올수록 비가 조금씩 와요. 갑자기 와요. 그것도 소나기식으로. 그럼 도로가 다 망가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도로가 다 유실되고 이제 그러는데 예상치 못했던 난관. 사막의 소나기에 공사로 닦아놓은 길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면은 그 낮은 부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상류 하류는 이렇게 토종류가 내려와도 괜찮게 그 돌망태, 가비온을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비가 와서 오더라도 쓸려 내려가지 않게 물이 적당히 있어도 차나 우리가 장비가 갈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서 그 공사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인의 강점이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비아 국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설계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수로 관로가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는데 한 700km 정도를 관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한 50km 정도마다 우리가 이게 턴아웃을 빼가지고 우리가 조그마한 탱커를 하나씩 만들어 놓자.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는 물도 먹고 그다음에 쉬어도 가고 낙타라든가 양들을 지고 있는데 그 개들도 와서 물도 먹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리비아 사람들한테 그냥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1991년 8월 28일 밤 8시에 마침내 물이 달려왔다. 제1단계 공사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 대수로를 통해 10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이 쏟아지는 순간 리비아는 열광 속에 빠졌다. 실상 그 열광은 사하라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에게 바쳐진 열광이기도 했다. 리비아 사람들이 우리가 통수식을 했을 때 그 환호 그런 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도 리비아 사람들이 그 변화가 돼가지고 농사도 짓고 먹는 물도 먹고 그냥 그렇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진짜 뿌듯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은 꼬리, 세리카 동가, 한국 사람, 그다음에 동화건설 그러면서 엄지척. 그게 다죠. 이게 다른 말이 필요 있습니까? 메마른 사막에서 솟아난 물줄기. 리비아 국민은 환호했고 세계는 감탄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한국 건설사와 근로자들의 저력, 그 집념이 사막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다가 중동에 나가면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사막이라는 특수지형, 초고온 기후,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방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아주 치밀하게 관리해야 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 이런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을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아주 끈끈한 도전 정신, 그리고 임기응변, 이런 부분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대규모 플랜트나 고속도로, 장대교량, 고층 건물을 비롯한 여러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 자립을 내재화를 이루게 됩니다. 중농의 경험이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외국 업체들과 견주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기술력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동이라는 거대한 실전 무대에서 자신감과 기술력을 쌓은 한국 건설사. 그렇게 축적된 역량은 세계가 놀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뿌듯합니다. 이게 부르주 할리파 있고 그다음에 UAE의 원자력 발전소, 현대건설. 그게 이제 이게 이정표들이죠. 건축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도
세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1위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될 건설에 앞으로 이제 나아갈 거는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수주 사업보다는 투자 개발 쪽으로 가야 돼요. 수주를 하면은 상대방하고 경쟁을 해서 깎여요, 가격이.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가져가서 개발을 하게 되면 죄값을 다 받죠. 신기록을 넘어 신화를 써온 한국건설. 최근엔 시공을 넘어 자본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2년 전에 완공했던 터키의 차나칼리 브리지, 세계 최장대 현수교 교량의 기록을 깼던 프로젝트인데,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시공 중심의 방식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사업비의 50%를 우리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했어요. 앞으로 20년간 이 차나칼리 브리지를 우리 업체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통행료를 받겠죠. 그 통행료로 투자했던 사업비를 우리가 회수하는 그와 같은 사업들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해외 건설은 초격차 기술력과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금융 조달이 매우 중요한 일종의 융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트렌드고 우리 업체들이 이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밑바탕도 과거에 경험했던 중동에서의 기술력과 경험 축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화려한 마천루와 스마트 건설의 시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머나먼 타국에서의 지난한 노동에 다 있습니다. 친구들, 그때는 우리가 머리가 검었는데 벌써 이렇게 백발이 됐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내 이 말을 듣고 있다면은 내가 한 가지 꼭 부탁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강 잘 챙기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 보람있게 즐겁게 삽시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참 잘 자라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서로 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40대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렀습니다. 아들의 손을 놓고 머나먼 중동으로 떠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열사의 땅에서 흘렸던 땀은 아들의 꿈을 키우는 물줄기가 되어 이만큼 자라났습니다. 그간 아버지로서 못다 전했던 사랑과 미안함을 오늘 이 사진들 앞에서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비하겠냐마는 진한 그리움으로 아버지를 추억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옛사진을 넘겨보는 성현 씨를 만났습니다. 40년 전 이란으로 떠났던 자랑스러운 아버지. 점점 흐릿해지는 사진을 보니 뒤늦은 후회가 밀려듭니다. 많이 사진을 찍었으면 추억이 그나마 좀 많이 담겼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좀 많이 후회가 됩니다. 가셨을 때 뭐 중심교육 교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의할 사항들, 기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책 같습니다. 봉급을 받으면 보내는 요령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책자. 목수였으니까 아마 그 목공을 담당하는 부서. 일자별로 일했던 날짜를 확인받기 위한 어떤 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권을 받고 반납을 하면서 확인 절차가 있던 것 같습니다. 78년도니까 이거는 이란을 다녀오셨을 때 절차를 밟았던 서류 같습니다. 낡고 바랜 서류에 담겼을 아버지의 땀과 눈물을 이제야
헤아려 봅니다. 제 다닐 때는 이제 국민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한 1년 좀 더 넘게 다녀오셨고 다시 이라크로 가셨습니다. 3남 4녀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에 땅도 갖고 있는 게 없었고 물려받은 어떤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의 무게감으로서 가셨던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 참전 용사에서 중동건설 일꾼으로 가족의 앞길을 개척하셨던 아버지. 가난을 끊기 위해 머나먼 이국길에 올랐던 아버지의 책임감이 성현 씨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라크에 다녀오시고서 액자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여기 태극기 밑에 포니가 있고 또 타국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우쭐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긍심이 대단했던 아버지의 빛나는 한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신기했죠. 저희들이 그때 이 카메라를 보면서 사실은 뭐 일회용 카메라도 사실은 뭐 보기도 힘들었지만 저희들은 이제 손도 못 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그 소중하게 다루시다 보니까 벌써 한 4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이라도 필름을 넣고 찍으면 사진이 찍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추억이 된 그 시절, 카메라는 가족의 삶이 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란을 갔다 오셨을 때는 칼라 TV를 사셨었고, 그리고 이라크를 갔다 오시면서는 이제 카메라, 이제 어떤 윤택함, 또 배불름 이런 거를 좀 만끽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조종사로 돼서 수료했을 때 그때 사진 찍었던 그때 사진하고 대학원을 갔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때 함께 찍었던 사진.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이 다인 게 좀 마음 아프고 후회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버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음먹었던 제주도 여행 사진이거든요. 근데 아버님하고는 같이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 해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보다 이 사진을 보면 그때의 후회가 더 밀려오기도 합니다. 지금 곁에 없어 사무치게 그리운 아버지.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삶의 중요한 이정표마다 묵묵히 아들의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가 그리도 갑자기 떠나실 줄은 생각도 못했던 성현 씨. 출근을 했는데 아내한테 빨리 와야 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암이 말기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때. 그러고서 3주를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3주간 같이 있으면서 그때도 엄청나게 이제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못하고 했던 그런 생전에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은 고스란히 마음에 쌓였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사랑하는 아버님, 저 성현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어떤 외로움과 어떤 힘듦, 무거움을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감사함, 또 그리움과 외로움,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또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들의 앞에 든든히 서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던 아버지. 그 희생과 사랑은 중동의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해외 건설 근로자들.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에 접어든 이 숨은 영웅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터전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요. 1965년도에 해외건설 첫 수주를 했으니까 올해가 해외건설 진출 60주년이 되는 해고요.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건설 시장의 규모는 15조 6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로 2경 정도의 규모에 이릅니다. 우리 해외건설은 70년대에 한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듯이 지금 다시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버팀목 역할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한 세밀한 전략과 실행 계획들을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대를 만들었던 70년대, 80년대의 우리 근로자분들을 지금은 근대화의 숨은 주역으로 다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외 건설을 전략 산업으로서 키우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그와 같은 목표 달성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화이팅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단 10년 만에 중동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한 뒤 세계 최고층 빌딩까지 완공해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제 우리의 건설 기술은 최고라는 이름을 달고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전의 기록을 뛰어넘어 새로운 신화를 펼칠 K건설을 응원합니다.